전후 일본의 제일동포와 관련해서 먼저 일본의 전후 뉴저펜의 창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해방, 일본 패전 후 제일동포가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혹은 일본에 남아 자인이치로 살아가는 논리와 상황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학습 목표로는 한국과 일본 및 제일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전후, 즉 해방과 패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해방 후 제일동포의 귀국 논리와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전후 일본에서의 삶을 선택한 제일동포의 제일의 논리와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뉴커머 등장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등이 되겠습니다. 패전과 점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왕 히로히토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항복선언을 한 것으로 비롯됩니다. 보통 이 45년 8월 15일에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은 우리가 그 항복을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주를 이뤘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이전에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연합국이 요청을 한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바로 그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수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포츠담 선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1945년 8월 15일을 패전일인데 이제 그 종전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날을 기념을 합니다. 한국은 당연히 해방 기념일로서 그 기념을 합니다. 광복절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런데 정작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얘기하는 항복 문서에 조인한 것은 그로부터 보름 정도가 더 지난 9월 2일이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8월 15일 날 일왕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그런 그 성명을 발표를 하게 돼서 아마도 한국의 그 이 당시의 시대상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 또는 어떤 다큐멘터리도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가 할 때 보면 바로 일왕의 발언 부분이 육성 녹음이 일부 삽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는 내용과 함께 특히 일본 쪽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 이 일왕의 연설 가운데 있는 일본인들이 참으로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견뎌낸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그런 천황의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또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는 이 부분이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에 있어서의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동안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견뎌온 것에 대해서 천황이 위로를 한 그런 날, 그런 정도로 일본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 하는 그런 측면이 부각되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생략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이 기세 좋게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만, 전쟁 자체가 기습 공격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전쟁 초기에는 일본군이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본영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일본의 그 군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일본의 황군들이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했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줄만 알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오래 가지 않고 미드웨이 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곧바로 일본이 이제 그 열세에 몰리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이전에 펼쳤던 국가 총동원 법령 등에 의해서
일본 국민들을 또는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던 한반도나 대만의 청년들을 징용이나 징병으로 이제 차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일반 일본인들로 하여금 혹은 일본에 그 이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당시는 뭐 일본인 국적을 부여받은 그런 상황이기는 했습니다만, 타이완 출신 또는 한반도 출신자들에게 어떤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굉장히 고생했다, 참아야만 했고 견뎌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피해자 의식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강하고, 더더군다나 8월 15일 직전에 있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로 인해서 이 전쟁이 누가 일으키고 왜 일으키고 한 부분은 생략이 되고, 일본이 얼마나 많이 미군의 공습이라든가 또는 원폭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어느 순간 이제 피해자가의 모습으로 둔갑이 되고, 그것을 8월 15일 날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일왕의 연설에서 잘 참아왔고 잘 견뎌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본을 점령한 일본의 패전에 의해서 일본을 미국이 이제 연합국이 점령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일본에 이제 미군이 이제 대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시기를 전후해서 일본에서는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귀신이거나 축생, 그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귀축 영미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내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그 귀축의 그 범죄에 지나지 않았던 미국이 이 패전으로 일본의 이제 그 점령 정책을 펼치는 그런 순간에는 앞으로 신생 일본 뉴 저펜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모델 국가로서의 미국상이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그동안 거의 금기시했던 영어가 일본 사회에서 이제 범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단독 점령 정책은 한편으로는 간접 통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당시 일본 정부의 조직을 활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수상이라든가 강요들이 그대로 존재를 했었고, 일본의 의회도 존재를 해서 점령 기간 내에도 일본에서는 정상적으로 총선거가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미국의 점령 정책에 대해서 그거에 크레임을 건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부 조직이 온전히 존재하고 그것을 미국 점령 당국이 활용했다. 또 일본에서 정식으로 그 시행되어야 될 선거가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다음에 점령 정책은 감히 미국에 맞섰던 일본이다 보니까 다시는 일본이 그러한 군국주의로 나아가지 않도록 일본 사회를 비군사화하고 민주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일본국 헌법을 공포하는 것인데, 1946년 11월 3일 날 그 공포가 됩니다. 이날은 바로 이제 메이지 천황의 생일날이었는데, 이날 공포를 하고 6개월 후에 발효한다라고 하는 그 조문의 그 규정에 의해서 47년 5월 3일 날 정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이때 제정된 헌법이 메가더 초안에 의해서 그 강제된 헌법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강제로 이제 그 부여된 헌법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논의들이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헌법이 지금까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점령 정책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이런 점령 정책은 헌법 공포로서 굉장히 극에 달하는데 그 이외에도 상징 천황제, 뭐 헌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상징 천황제를 채택한다든가 또는 재벌 해체, 농지 개혁, 노동의 민주화, 교육 개혁, 이건 이제 군국주의 교육에서 이제 민주 시민 교육으로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권익 옹호가 이 점령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령 정책은 1951년 9월에 체결되고 52년 4월에 발효가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계기로 해서 공식적인 미국의 대일본 점령 정책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령 정책이 종결됨으로 인해서 일본은 독립국가로 재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뉴저펜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후에 이제 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만큼은 여전히 미국의 시정권 아래 군사 기지화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오키나와는 이후에 1972년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정식으로 반환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 오키나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치에 있어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일본인과 오키나와인, 일본과 미국과의 어떤 외교관계 등에 의해서 오키나와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도 일본 정치의 중요한 쟁점 현안 중에 하나인데 그 뿌리가 바로 이때부터 싹터 있다. 뭐 그 이전부터도 어떤 역사성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그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 사회를 점령 정책을 하면서 또 그 민주화 비군사화를 하는 것과 함께 도쿄 재판과 공직 추방을 통해서 전쟁 협력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에는 군부라든가 정치인 또는 경제인 그리고 문화인, 언론인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바로 군국주의를 고무 찬양하고 또는 혹은 그를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항복을 할 때에 일본이 항복을 할 때에 그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미주리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는 천황이라든가 적어도 황실을 대표하는 그 누군가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 미주리 함대에서 그 체결된 정식 항복 문서에는 황실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시게미츠 마모루라고 하는 외상, 그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 투척으로 인해서 다리가 불편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 외무장관이 그 서명을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서명을 하고 일본 군부를 대표해서 현역 대장이 그 서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황과 황실은 항복 서명서에 이제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쿄 재판 기소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천황이라든가 황실의 전쟁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이제 의무시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고 전쟁 책임의 소재 왜곡에 불씨가 된 그런 부분도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벌어졌던 일입니다. 앞에 있었던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도쿄 재판이라든가 또는 공직 추방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시기에 공직 추방 등에 의해서 또는 도쿄 재판에 의해서 그동안 군국주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또는 추방하거나 했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에서 이제 정식으로 수립이 되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냉전 체제가 아시아에서 뭐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그 미국의 점령 정책이 일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화 비군사화를 추동했지만 다소는 이 경찰 예비대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화의 일부를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과 공직 추방자를 이제 사회 복귀시키는 한편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역코스가 진행되기도 하고, 또 위헌 문제 제기 및 해석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헌법에서는 갖지 못하게 돼 있는 그 무력을 경찰 예비대라고 하는 모호한 이름으로 창설해서 보수성이 다소 강화되는, 이 보수화가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주화와 또는 비군사화의 그 정책 목표가 다소는 형해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전의 총괄이 미흡한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세카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그 실은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에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그대로 실립니다만은, 초국가주의, 바로 이제 그 전전 일본 군국주의를 추동했던 그런 논리를 초국가주의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 그에 대한 논리 분석이 굉장히 두드러져서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논리는 혁파가 됐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심리는 어느 정도 온전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잃어버린 땡땡년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처음에 이제 10년 했다가 20년, 30년이라고 하는 말이 2020년을 전후한 시기, 뭐 1990년부터 이제 시작된 표현이니까요,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상실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냉전이 해체가 되고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들의 화려한 제국의 기억을 재생산하면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언설을 하기도 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일동포들이 전후 일본에 어떻게 이들에게 이제 그 이미지가 투영됐고, 그에 대해서 제일동포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